안녕하세요. 오늘은 75세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그녀가 20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 나는 그날도 텅 빈 장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끝나고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죠. 월세는 3개월째 밀려 있었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나가셔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겨울 라면으로 연명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맡은 국밥 냄새가 코를 찌르면 발걸음을 재촉했죠. 점심시간이면 공장 뒤편에 숨어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는 건가? 매일 밤 달빛이 스며드는 단칸방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기들은 달랐습니다. 명동에서 산 새 옷을 입고 다방에 모여 수다를 떨었죠. 저는 3년째 같은 옷을 입고 그들의 모임에 나가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십 번 기워 입은 옷이 부끄러웠으니까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골 부모님께 보내드려야 했기에 새 옷은 사치였습니다.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던 날들, 몸이 너무 아파도 참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 대추차만 마시며 버텼죠. 버스비를 아끼려 2시간을 걸어 다니던 날들, 물집이 잡힌 발바닥으로 공장을 오갔습니다. 고무신이 닳아 밑창이 떨어질 때면 신문지를 덧대곤 했죠.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마철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판자촌 단칸방은 비가 새고 습기가 가득했죠. 장마 때면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쪽방촌 이웃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장 구석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은 음식을 몰래 싸가려다 주인 아주머니께 들킨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쌍한 것. 다음부턴 말하고 가져가. 그 순간 느낀 수치심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월세를 못 낸다고 짐을 밖에 내놓은 집주인. 그날 저는 골목길에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걸까? 그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돈이 없어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꼭 보여줄 거야. 그렇게 저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봉제 공장 일이 끝나면 식당 일을 했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남들이 빵 한 조각을 살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1푼 2푼 모았죠. 옆 가게 언니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 입을 때도 전 낡은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월급의 80%를 저축했죠.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밤이면 동네 무료 강습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산을 배웠고 장부 정리하는 법도 배웠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타자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제 인생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희망을 느꼈죠. 1,000원, 10,000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인생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의 고민은 비슷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난 이야기에서 할머니의 가난했던 20대 시절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후 어떻게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30살이 된 저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타자 학원을 다니며 배운 실력으로 작은 회사의 격리과에 취직했죠.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 도시락을 싸갔고 퇴근 후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죠. 이제 괜찮은 회사 다니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회사 여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남대문 시장에 옷을 사러 갔지만 전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구두가 닳아도 새로 사지 않고 수선해서 신었죠. 화장품도 살 때마다 반으로 잘라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사람들은 저를 짠순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식 때마다 빠지고 커피 한 잔도 사 마시지 않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돈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살면 뭐하러 돈을 벌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살다가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야간 도서관에서 경제신문을 읽으며 부동산과 재테크를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드디어 기회가 왔죠. 정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멀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가 살려고 하겠냐며 망설일 때 저는 모아둔 돈 전부와 은행 대출을 더해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무슨 아파트냐? 대출금 갚느라 더 힘들게 살 거지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이 커지면서 이 땅은 반드시 오를 거라고. 그리고 3년 뒤 그 아파트 값은 3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했고 틈틈이 땅과 건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해 두 번째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가였죠. 올림픽 특수를 노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거란 걸 예측했거든요. 역시나 그 상가는 1년 만에 2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주변에서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짠순이가 대단한 걸 하고 있었네 하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변함없이 검소했습니다. 늘어난 재산만큼 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여전히 저는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골랐고 옷은 세일 기간에만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 정도면 좀 풀고 살아도 되지 않나 하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큰 돈이 들어와도 생활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졌죠. 투자할 때는 과감했지만 쓸 때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수입이 는다고 지출을 늘리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더 이상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웃으며 짠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난 짠순이야. 하지만 곧 보여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자 이번에는 다른 비난이 시작된 거죠. 어떤 비난이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드신가요?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신념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IMF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투자로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었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많은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남들 다 힘들 때 왜 멀쩡하지? 남들 죽어나갈 때 이익을 봤다니 얼마나 뻔뻔한 거야. 당시 저는 여전히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순대국밥집에서 3,000원짜리 백반을 먹었습니다. 재개발로 길이 넓어지면서 새로 생긴 음식점들이 많았지만 전 20년 넘게 다니던 그 가게를 꾸준히 갔죠. 아이고, 건물 주님이 왜 여기서 드세요? 저기 잘 나가는 식당 많은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왜 여전히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냐고요. 마트에서 떨이 상품만 골라 담을 때면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건물 몇 개씩 가지고 있다면서 왜 저렇게 구차하게 살아? 돈 많은 것들이 다 저래. 쓸 줄을 모르니까 부자가 된 거지. 저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해. 네, 제가 자식들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썼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이들 과외비, 학원비는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방식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투기로 돈 번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20년 전 산 아파트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산 건물은 절대 팔지 않았어요. 세입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않았고 시설 보수는 항상 제때 해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임대료 좀 올리지 그래요? 다른 건물들은 다 올렸다던데. 이웃들이 그럴 때면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저도 좋은 거죠. 세입자분들 다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에 갈 때면 더 심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오래된 옷을 입고 가니까 직원들이 처음엔 얼마나 무시하던지.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야 태도가 돌변하는 걸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혹시 VIP 라운지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볼일 보고 가겠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세일 기간에만 가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꼭 필요한 것만 사왔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문을 닫기 전 떨이 상품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저희 마트에서 생필품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그 마트 건물 값을 훌쩍 넘는다는 걸 그 직원은 모르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전 그저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살 뿐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드신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다면 남들이 뭐라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200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한 할머니를 보게 됐어요. 허리가 굽은 채로 �박스를 줍고 계시더군요. 제 나이 또래셨을 겁니다.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아이고, 아직. 저기 식당 가서 같이 한 끼 하실래요?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기에는 조건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으셔서 이렇게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1,000만 원씩 따로 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값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과 연계해서 조용히 진행했죠. 할머니, 이런 좋은 일을 왜 숨기세요?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복지관 실장님이 그러시더군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시장에 가면 힘들어 보이는 상인분들께 일부러 값을 깎지 않고 샀습니다. 가끔은 거스름 돈도 그냥 두고 왔죠. 제가 아끼고 모은 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기뻤습니다.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건물에 새들어 사는 대학생들 중에서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조용히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 거야. 2015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드렸습니다. 물론 이름은 익명의 기부자로 했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못 읽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더 바빠졌습니다. 세입자분들 중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줌마, 이러다 아줌마도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다들 버텨내야 우리도 사는 거죠.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일했던 봉제공장터의 작은 도서관 겸 무료 급식소를 열었어요. 그때 저처럼 배고픈 청년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요. 왜 이렇게 사시냐고요. 제가 답해드리죠. 전 그저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누군가 해주셨던 그 작은 친절들. 이제는 제가 그걸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으로 남을 돕는 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도움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걸 볼 때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0년대 후반,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에선 강남의 학군을 따라 이사 다니는 게 유행이었죠. 하지만 전 아이들을 데리고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은영이네처럼 큰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 친구들이 우리 집이 너무 작다고 놀리잖아.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살기에 이 집이 충분하단다. 더 큰 집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더 행복한 건 아니야. 아이들 용돈은 매주 정해진 날에 주었습니다. 처음엔 불만이 많았죠. 다른 애들은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다 받는데, 그럴 때마다 가계부를 함께 써보자고 했습니다. 용돈 기입장을 만들어주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게 했죠.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IMF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선 과소비가 한창이었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게 자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시장에서만 장 보는 거야? 다른 엄마들처럼 백화점도 가고 그러면 안 돼.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겉포장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거야. 비싼 가게에서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건 결국 우리가 허영심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쓸 때는 그 가치를 따져보라고 가르쳤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게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싶은 거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충분히 벌잖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전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명해 줬죠.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엄마가 검소하게 사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란다. 이제는 손주들을 가르칠 때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에서 자라고 있죠. 그래서 더욱 돈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에게는 3개의 저금통을 선물했어요. 하나는 쓰는 돈, 하나는 모으는 돈, 마지막 하나는 나누는 돈. 용돈을 받으면 이 세 저금통에 나눠 넣게 했죠. 할머니, 왜 꼭 나누는 돈을 따로 모아야 해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풍요롭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나눔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단다. 얼마 전 큰 손주가 학교, 친구들과 모아둔 돈으로 지역 보육원에 책을 기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평생 돈을 모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에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검소하게 살았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돈을 모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자유였습니다. 1970년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지 말지 고민해야 했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해야 했죠. 그땐 선택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돕고 싶은 이웃이 있으면 도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 요즘 자주 가는 동네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기대어 사는 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파도 참는다고도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모았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히려 제가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했습니다. 손주들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뒀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돈을 모은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전 이렇게 답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제가 7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주는 자유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젊은 시절 저는 가난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중년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고, 이제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진정한 목표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선택으로 나와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고르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는 마세요. 돈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동안 고맙습니다.